네, 반갑습니다. 부모님들. 뭔가 분위기가 약간 졸리는 분위기네요. 졸리면 공부가 잘 안 되는데. 네. 덥지는 않으시죠? 괜찮으시죠? 사실은 오늘 진행을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어요.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주 엄중하고 4단계 거리두기 예고도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뭐 적용은 안 됩니다. 이게 월요일이었으면 할 수도 없는 거죠. 집합금지 것 때문에. 예약한 분이 한 60분 정도 되시는데 상당수가 지금 코로나의 어떤 그런 우려ን 때문에 참석하지 않으신 것 같고, 캔슬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꼭 참석하시겠다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오늘 저녁이 설명회인데 오늘 취소 통보를 드리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고민하다가 그냥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발걸음 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학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면서 다시 한번 정중하게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입니다. 제가 좀 얘기를 길게 할 것 같은데, 우리 고1 아이들의 2024년 입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좀 할 거고요.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사회자 인사드린 분이 우리 고등부 총 책임자인데 생기부라든가 이런 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생기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학습 및 생기부 관리와 관련된 우리 썸머스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뒤에 설명을 하고, 한 2시간 남짓, 2시간 조금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의 입시가 2024년 입시죠. 올해가 2021년이죠. 내년에 우리 아이들이, 여기는 딱 이제 고1 학부모님들만 모이셨으니까 제가 설명회가 참 편합니다. 우리가 보통 설명회 때는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고1 이상 학부모들이 다 오시고 막 그냥 한 200명씩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도 좀 없고, 여러 학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학년에 초점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약간 들으시면서 혼란이 생기거나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인원 집합 규제 때문에 저희들이 학년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고3, 고2, 고1, 오늘은 고1 학부모님들만 딱 오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기도 좋고 들으시기에도 편하실 거고, 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도 좀 하실 수 있고, 우리가 그저께 고3, 어제 고2, 오늘 고1을 하는데, 그저께 어제 거리두기 4단계 예고를 하기 전이어서 훨씬 더 많이 오셨어요. 오늘은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예약한 분은 많으시지만 인원이 확 줄었습니다. 아주 분위기 좋네요. 조촐하니 개인지도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질문도 좀 하시고 그러면 좋으실 것 같고, 내년이 2022년인데 우리 아이들이 내년에 고2가 되고, 그 다음에가 2023년인데 고3이 되죠. 항상 입시의 용어는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연도를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 고3이 되지만 그 다음에 3월에 대학에 입학하기 때문에 2024년 입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공식적인 용어로, 입시 용어로 2024년 입시에 해당이 되는 아이들입니다. 그걸 먼저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니까 2024년 입시인데, 2024년 입시가 지금의 입시와는 상당히 좀 달라지는 측면이라든가 조심해야 될 사안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좀 여러 가지 설명을 들으시고 차근차근 좀 정리를 해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료 지금 23페이지. 23페이지에 보시면 아마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을 텐데 그거를 좀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갑시다. 지금 대학에 가는 건 큰 틀에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가운데 도표 보고 있는 겁니다. 23페이지에 도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이라는 게 있고, 이런 정도는 부모님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시 모집은 9월 달에 원서를 넣습니다. 9월 달에 원서를 넣고, 발표는 대학에 따라 조금 다른데 11월, 12월 이 중에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시는 12월 말에서 1월 초에 원서 접수를 합니다. 9월 달에 원서를 넣고 12월에서 1월 달 정시는 원서 접수를 한다. 수시는 6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6군데 대학을 지원할 수 있고, 정시는 3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밑에 검은색으로 나와 있는 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알고 계시죠? 수시 지원을 했다가 합격이 되면 정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내가 수시에서 합격한 대학에 안 갈 거예요. 등록 안 해요. 돈 안 내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냥 일단 합격이 되면은 그거는 정시의 지원 자격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의하셔야 되고. 그러면 수시에서 이거 아주 쉬운 문제네요. 그러면 수시에서 상향 지원을 해야 되겠어요? 하향 지원을 해야 되겠어? 예, 상향 지원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향 지원에다 붙어버리면 정시에서 원서낼 기회도 없게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그런 거고. 밑에 전형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형 방식. 전형 방식이라고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형 방식에 교과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게 학생부 교과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신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방식입니다.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그 옆에 교과 옆에 비교과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지워버리시고 학생부 종합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부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다 보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이라는 거. 요거는 내신 중심이고 요거는 학생부 전체 내용. 성적을 포함하는 겁니다. 내용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런 방식이 있고, 논술과 특기는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논술은 2024년도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애버리면 돼요. 특기는 아주 일부 소수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냥 발표 치시면 돼. 그러면 아주 간편하죠. 수시에서는 두 개의 트랙만 있습니다. 두 개의 길만 있어. 학생부 교과하고 학생부 종합. 다른 거 없어. 지금은 있어요. 지금은 논술도 있고 있는데 다 없어진다고 앞으로 24년 입시에서는. 그리고 오른쪽에 정시로 가면은 정시에서는 수능만 있습니다. 특히 아주 일부 소수 인원을 특기를 뽑는데 그거는 뭐 해당 사항이 거의 없어. 1%도 안 되니까 그냥 지워버리면 돼요. 그냥 수능이다. 정시는 수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에서는 수시의 틀은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이 있다.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수능 중심이 있다. 수능 전형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는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하나로 가야 됩니다. 수시에 학생부 교과로 가거나 수시에 학생부 종합으로 가거나 정시에 수능 전형으로 가거나 세 개 중에 하나로 가야 된다는 거, 이거를 좀 생각을 해 두시도록 하고요. 대학에 가는 데 있어서 원서를 수시에서는 6번 쓸 수 있다. 정시에서는 원서를 3번 쓸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는 전형의 방식은 수시에서는 두 가지 트랙, 두 가지 길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내신으로 가는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그 학생부에 기록된 여러 가지 내용, 상벌이라든가 표창이라든가 무슨 학교 활동이라든가, 물론 내신 성적 포함됩니다. 이런 까지 전부 포함하는 학생부 종합이 있고, 그 다음에 수능 점수로만 가는 정시의 수능 전형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챕터 7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7페이지. 24년도 대입 사항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씩 좀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자료집 7페이지로 돌아와서요. 일단 2024학년도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1번 항 밑줄 하나 쫙 치죠. 속이 시원하실 겁니다. 학생 수 감소로 과거 입시보다 수월할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은요, 2024년에 대학에 가는 우리 아이들, 우리 어머님의 아이들은 대학 가기가 아주 좋아요. 대학 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대학 가기가 굉장히 쉬워. 역대 우리나라 입시에서 가장 대학 가기가 쉽습니다. 어느 정도로 쉽냐 하면은요, 고3에서 대학을 가려고 수능을 보는 아이들의 숫자와, 예측컨대 수능을 보는 아이들의 숫자와 전문대 빼고 4년제 대학의 정원이 수능을 보는 고3 아이들의 숫자와 2024년도에는 거의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4년제 대학 정원과 대학에 가려는 아이들의 숫자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고자 한다면 4년제 대학 가는 게 문제가 안 돼. 놀아도 되겠네. 그냥 물론 이제 뭐 그냥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대학을 가는 게 마음에 안 들고 그게 이제 싫으니까
괜찮은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대학에 가는 것 자체는 상당히 그 용이한 일이 되는데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옛날에는 대학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어머님 세대들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연도 분포가 좀 이제 복잡하니까. 저를 기준으로 말하자면 저는 아주 옛날에 대학을 다닌 사람인데,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 80년대 초 뭐 이런 때에는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교 졸업생의 10%만 대학을 갔습니다. 10%만 대학을 진학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경쟁률 자체가 굉장히 적었어요. 지금은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다 대학을 갑니다.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대학을 가고, 대학에서 뽑는 숫자도 아주 많아요. 뽑는 숫자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도 아마 내가 대학을 들어갈 때는 우리나라의 대학이 몇십 개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요, 우리나라의 대학이 250개입니다. 4년제 대학이.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대학이 많기 때문에 애들을 많이 뽑으니까 그냥 대학 가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조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우리 애들 좀 닥달하지 말자고. 그냥 막 이렇게 그냥 공부 좀 해라, 성적 좀 올려라, 좋은데 자꾸 이러지 말고. 요즘은 세상이 달라져서 꼭 이렇게 좋은 대학의 어떤 그런 그걸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인생이 보장되고 이런 시대도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어떤 할 수 있는 분명한 분야를 잡아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어떤 그런 특기를 키우고 사회에서 그걸 통해서 인정받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애들을 바라봐주고, 진짜 관심 분야를 키우고 잘하는 분야를 키우고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너무 막 성적으로 좋은 대학 가라, 좋은 대학 나온다는 게 잘 아시겠지만 지금 크게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취업에 도움이 되거나 이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접근해 주시는 게 좋고, 대학 가는 것 자체는 큰 문제는 없다. 재미있는 전공, 제가 잘할 수 있는 전공을 골라서 긴 안목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 물론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네 아이는 그러냐? 그러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물론 이제 그런 뭐 부모님들의, 학부모들의 욕구는 다 비슷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말씀에서, 그런 어떤 취지에서 좀 여유를 가지고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7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고1이 밑줄 하나 치죠. 고1이 수능을 볼 2024학년도에는 36만 7,800명 정도가, 7,840명이 수능을 응시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엄청나게 줄어드는 겁니다. 뭐 이 숫자가, 제가요 수원에서 제가 이 메가스터디를 런칭을 할 때 그때만 하더라도 수험생이요, 고3 수험생이, 수능 응시생이 60만이 넘었습니다. 65만 그런 정도가 되었는데, 제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드디어 30만 명대로 떨어지게 되는, 반절 정도가 15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급속하게 줄고 애들이 급속하게 줄고 있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나라죠. 그래서 지금 그 애들이 많이 줄고 있다는 거, 그래서 대학 가기가 수월해진다는 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아래쪽에 도표 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도표화되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2024학년도에 4년제 대학 경쟁률이 1.1대 1, 거기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쳐두시고요. 1.1대 1,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현재는 2021학년도에는 1.3대 1 정도 돼. 그런데 앞으로 계속 애들이 줄고 대학 정원은 거의 줄어들지 않아요. 거의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전문대 빼고 4년제 대학의 경쟁률이 1.1대 1. 4년제 대학에서 100명을 뽑는다고 하면 수능 응시생이 110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거의 유사한 어떤 그런 관계가 된다라는 거,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 밑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상위 9개 대학을 중심으로 하면은 현재는 7.6%만이 9개 대학에 갈 수 있지만 2024학년도에는 상위 8.5%만 갈 수 있다. 거기에 동그라미 하나 쳐두시고, 그게 아마 중요한 사안일 테니까 거기 별 표시를 하나 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겁니다. 모든 아이들이 4년제 대학을 가는 건 경쟁이 1.1대 1이기 때문에 아무 대학이나 가려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위 9개 대학이나 그 외 인서울대학, 인서울대학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인서울.
인서울이라는 게 서울 소재 대학이 아니죠. 예, 이상한 대학들도 서울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인서울이라는 건 그 대학 그러면은 무슨 이제 뭐 그 다 알아주는 어느 정도 학생들이 원하고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대학을 말하는 거죠. 스카이 서성 한리 중경 외시 동건 홍숙. 제가 뭘 썼는지는 아시죠? 예, 제가 뭐 썼는지는 뭐 여기 그 나오신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잘 아실 거고, 이게 이제 스카이 서성한이 여기 이제 9개 대학을 할 때는 중경까지. 예, 요즘 이상하게 이게 다 같은 라인이었는데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이 대학을 나오셨기 때문에 요즘은 이 경희대학을 자꾸 이렇게 그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개 대학 할 때는 이렇게 하고 뭐 12개 대학 이렇게 자르기도 하고 15개 대학 이렇게 자르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인서울이라는 건 이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고, 대학 가기는 굉장히 쉽지만 인서울은 아주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거기 도표에 나와 있는 게 제가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라고 한 게 8.5%가 여기까지거든요. 여기 선까지고요. 중경까지입니다. 이게 하나 둘 셋 스카이 서울대 고대 연대 3개 7개 8개 9개잖아요. 상위 9개 대학을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전체를 보자면은 15개 대학 기준으로 하자면은 15개 대학은 수능 응시생의 한 2024년 기준으로 2024년에 현재는 10% 정도 됩니다. 현재는 10% 정도가 여기에 지나가거든요. 수능 응시생에. 고3에서 고3을 졸업하고 대학 가려고 하는 애들 중에 10%만 이 안에 갈 수 있어. 현재 40 몇만 명이 수능을 보는데 여기서 모집 정원, 이 그 15개 대학의 모집 정원이 4만 명을 조금 넘어 4만 몇천 명이야. 그러니까 10%만 갈 수 있어. 그런데 앞으로는 인구가 줄기 때문에,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2024년도 기준으로는 수능 응시생의 한 11%, 11에서 12% 정도, 12% 선입니다. 이게 대학을 가는 건 어렵지 않지만 인서울 대학을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11%에서 12%가 되어야 되니까 이게 그 상당히 그 쉽지가 않은 일이고요. 이거를 부모님들이 체감하실 수 있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이게 11%에서 12% 선이 어떤 선이냐면은 내신과 수능에서 2등급 선입니다. 2등급 선. 1등급이 4%까지고 전교에서 2등급이 11%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2등급 선에 들어야만 이 대학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2등급을 유지해야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벌써 중간고사 성적표 한번 받아보셨고, 기말고사 성적은 아이들이 요즘 시험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말을 듣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지금 불만이 많으시죠. 얘가 하고 있는 거 보면 한숨이 저절로 나오죠. 그런데 이게 계속 2등급을 유지를 해야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 이 대학에 지나가는 게 대체적으로 이 학부모님들의 학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 꿈이 굉장히 이렇게 그 컸다가, 처음에는 굉장히 컸다가 학년에 따라서 빨리빨리 그 꿈이 정리가 되고 급격하게 축소가 되는데, 고1 학부모님들만 하더라도 이런 이제 일을 보면서 에이 우리 애가 뭐 중경외시 동고동서 가겠어 그러면서 막 억지로 그냥 남들이 가라고 모르겠지만 어떻게 얘 가겠어, 이 정도는 가야지 뭐 어쩌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꿈은 곧 깨지겠지만 가면서 이제 빨리빨리 정리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라인까지도 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고, 특히 조심하셔야 될 거 고1 학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 이 그 내신과 수능 2등급에서 수능이라는 게 이제 사설 모의고사도 있고 교육청 모의고사도 있고 뭐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어떤 그런 이 그 모의 수능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그 모의고사 착시 현상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모의고사 착시 현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1, 2학년 때 수능 모의고사를 봐가지고 얻는 성적은 고3 때 가면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반드시 떨어져요.
그리고 실제 수능을 보면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악담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 아주 과학적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변에 친지라든가 뭐 이렇게 그 아는 그 분들 이렇게 그 자녀들 중에 얘가 굉장히 실력도 있고 평소 모의고사도 잘 보고 그랬는데 실제 수능을 망쳐가지고 이상하게 평소에 잘하다가 수능 시험을 잘 못 봐가지고 얘가 재수하거나 뭐 고생을 하거나 대학에 뭐 이렇게 가는 과정이 순조롭지 못했거나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요, 걔가 유난히 심약하거나 걔가 유난히 수능에 취약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모든 수험생은 실제 수능을 보면 성적이 떨어지게 돼 있어. 그게 구조적인 원리입니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은 이게 모의고사 응시 집단이잖아요. 모의고사 응시 집단이고 이게 실제 수능 집단이라고 하면은 실제 수능 집단입니다. 이 집단이 똑같으면 고등학생들이 똑같이 모의고사 보다가 똑같이 수능을 보면은 올라간 애만큼 떨어진 애가 있고 떨어진 것만큼 올라가는 애가 있으니까 성적 분포는 동일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이 그렇게 달라질 리가 없죠. 그런데 이 집단이 늘 조금씩 변화가 되고 실제 수능에서는 엄청나게 변해요. 엄청나게 변한다고.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모의고사를 봤던 애들 중에 매해 실제 수능을 볼 때 약 10% 정도의 애들이 포기를 해요. 입시를. 실업계 아이들, 성적이 안 되는 애들, 대학 진학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애들. 애들이 항상 10% 정도가 빠져버린다고. 그리고 항상 10% 정도가 어떤 애들이 붙냐면은 최상위권 애들이 나타나. 반수하는 애들. 대학 다니다 다시 수능 보는 애들. 서울대 다니다가 의대 보려고 다시 의대 가려고 다시 시험 보는 애들, 약대 가려고 다시 시험 보는 애들, 좋은 대학 다니다 이런 애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일 꼭대기를 없던 애들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차지하는 거야. 그리고 제일 밑에서 등급 8등급 9등급 받쳐주었던 애들이 전부 빠져버리는 거야, 밑에서. 이러기 때문에 나는 평소에 내가 등급을 얻었다가도 실제 수능에 가면은 이 집단 전체가 올라가니까 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등급 맞았던 애가 3, 4등급 나오고 3, 4등급 맞았던 애가 5, 6등급 나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가 모의고사에서 몇 등급이 나왔다 할 때 절대 그 등급 믿으시면 안 돼요. 아,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나중에 가면 고3에 가면 이게 아주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늘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까지 감안해서 여기서 제가 2등급선이라고 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이 실제 수능에서 2등급을 맞아야만 여기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수능에서 2등급을 맞아야만 여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한마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자면 대학 가기는 매우 쉽지만 좋은 대학 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전체에서 10% 안에 들어야만 그나마 이름이 있는 대학에 적을 걸 수 있다. 이거를 이제 큰 사항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문과보다는 이과가 조금 더 대학 진학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과는 상위권의 분산 효과가 큽니다. 옛날에는 무슨 의대가 의전으로 가고 그 약대가 약전으로 가면서 상당히 그 이과도 분산 효과가 줄어들었었는데 지금은 다 돌아왔죠. 의대도 돌아왔고 약대도 돌아왔고 다 학부에서 붙기 때문에. 그래서 이과는 카이스트라든가 포스텍이라든가 이 하여튼 굉장히 분산되는 데가 많습니다. 약대, 의대, 치대, 한의대 이런 데 분산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상위권 대학들의 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과에 비해서 상당히 한 1등급 정도는 보통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과는.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을 지나가는 데는 문과보다는 이과가 유리한 측면이 많이 있다. 문과는 그런 분산 효과가 거의 없어. 서열대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야. 서열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과가 조금 더 좋은 대학 지나가는 데는 유리한 측면이 많이 있다. 기억해 두시도록 하고 10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수시 모집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축소되고 교과 전형이 확대되었다. 칠판 보시고요. 아까 제가 이게 지워졌네요. 아까 제가 수시에서 두 가지 트랙과 정시에 한 가지 트랙이 있다.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논술과 특기는 제가 가입표 쳤죠? 없어졌다고 그랬죠. 이게 모두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조국 장관 때문입니다. 조국 사태 때문에 이게 이제 이제 법의 판결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그 조국 장관의 딸이 이렇게 그 고려대 합격하거나 부산대 의전을 합격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국민적 분노가 아주 들끓게 되었고, 이런 뭔가 알 수 없는 요소를 가지고 무슨 논문을 어떻게 하고 봉사활동을 어떻게 하고 인턴십을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생을 뽑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걸 점수화 시켜가지고 무슨 의전을 뽑아주고, 의대는 아니고 의전입니다만 그런 거 뽑아주는 게 말이 되느냐. 조금 더 공정하게 해봐라. 이래가지고 많은 어떤 그런 공정에 대한 센서스를 하고 결론을 얻은 게 뭐냐면 결국은 점수로 하는 게 제일 깨끗한 방식이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시험을 봐가지고 하는 게 제일 깨끗한 방식이다. 이게 이제 국민적인 어떤 인식이고, 그걸 정치권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입시 제도를 어떻게 바꾸기로 했냐면은 학생부 교과는 내신 점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대폭 올렸어. 정시에서 수능 전형. 이거는 말 그대로 수능 점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대폭 올렸어. 이 두 개를 대폭 올려. 왜냐면 이거는 숫자로 따지는 거니까 다른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할 요소가 없어. 이거 그냥 넣으면 자동으로 점수가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모호하죠. 그러니까 이걸 확 깎아버린 거예요. 숫자를 줄였어. 그리고 밑에 논술이라든가, 논술도 채점 과정에서 부정이 있을 수 있다. 특기자도 뭔가 그냥 실기 교수들이 장난칠 수 있다. 다 없애버려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냥 논술과 특기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극점에 도달하는 게, 이게 차츰차츰 이렇게 해가지고 극점에 도달하는 게 부분적으로 없애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결되는 게 2024년이야. 그러니까 2024년에는 이거 다 없어져. 이것도 없어져. 적성고사라는 것도 없어져. 그러니까 이상한 어떤 그런 대학에서 뽑는 형태를 다 없애버렸어. 다 없애버리고 내신으로 가거나 수능 점수로 가거나 학생부 전체에 나와 있는 기록으로 가거나 셋 중에 하나로 해라. 그 대신에 학생부 종합은 인원을 줄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셋 중에 하나가 되어 있고, 지금 학생부 교과의 인원이 늘었다라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는 지금 제목의 내용입니다. 수시 모집은 종합 전형이 축소가 되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이 확대되었다. 교과로 많이 뽑는 겁니다. 이게 이 학생부 교과가 대학으로 가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기서 인원을 제일 많이 뽑아. 물론 최상위권 대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상위권 대학은 종합전형을 아주 좋아해요. 그런데 대학 전체로 보자면 대학 정원의 한 45%, 현재는 1, 2% 되는데 앞으로 계속 늘리기 때문에 45% 정도를 학생부 교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종합은 줄어들고 있다. 그게 이제 수시 모집에서 교과 전형이 확대되었다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셔서 11페이지에 추천 전형이 확대되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고요. 밑줄 치고, 이거 꼭 부모님들 염두에 두셔야 돼. 별표시 하나 쳐요. 이게 뭐냐면은 칠판 보세요. 이 교과 전형에서요, 옛날에는 일부 학교만 학교장 추천 제도라든가 이런 걸 두었어. 서울대에서 그 학교장 추천 2명만 가능하다라든가, 고려대에서 학교장 추천 5명만 받는다라든가. 그런데 이 제도를 여러 대학이 도입을 했어. 그래서 우리 학교의 학생부 교과를 지원하는 데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된다. 혹은 A고등학교 출신은 우리 대학에 5명만 지원할 수 있다. B고등학교, A대학이 아니라 A고등학교 출신은 5명만 지원할 수 있다. B고등학교 출신은 우리 대학에 지원을 할 때 이과 5명, 문과 5명만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원서를 쓸 때 어떻게 해야 돼? 말할 필요도 없이 제안을 해야 돼. 아무나 원서 못 써주는 거예요. 인원을 딱 묶어놨기 때문에 애들하고 학부모들하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부분 성적순으로 자르겠죠. 성적순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몇 명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거야. 이 추천 제도가 서울대하고 고대에만 있다가 많은 대학으로 확대가 되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유의하셔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애들이 대학 가는 문이 제일 큰 문이 학생부 교과거든요. 근데 그 학생부 교과에 원서를 쓰려면 담임이 원서를 써줘야 돼. 그 원서를 쓰는 게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학교당 제한이 있어. 그 밑에 보면 도표에 주요 15개 대학의 추천 전형 그 숫자와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참조로 하시고요. 부모님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추천 전형이 확대되었다 옆에 뭘 써야 되냐면 가로 열고, 담임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야 된다. 담임을 배척하면 이게 원서 쓸 때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야 된다. 첫 줄 밑줄 하나 치죠. 주요 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고등학교 추천 전형으로, 학교장 추천이라든가 숫자 제한이라든가 이런 추천 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그래서 그 밑에 그런 다양한 어떤 그런 추천 방식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하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2번 제목도 밑줄 하나 치세요. 주요 대학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선발 인원이 늘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일 밑에 들어가서 2번 제목입니다. 쭉 내려가서 2번 제목.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선발 인원이 늘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잠깐 칠판 보세요. 이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요. 학생부 교과는 내신 성적으로 간다. 정시는 수능 성적으로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신을 잘 받아가지고 내신을 가지고 수시에서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리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고을 학부모님들은 내신 성적만으로 수능을 피하고 수능을 적당히 보거나 수능을 뭐 그냥 이렇게 등한시하고 내신 성적만으로 대학을 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없다고. 알았죠? 그렇게 정리하는 게 아주 편해. 내신이 그야말로 까무라치게 좋아도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좋은 대학은 내신 성적이라는 게 믿을 수 있는 학력 지표가 되지 못한다는 걸 잘 알아.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민족사관고라든가 상상고라든가 동상고라든가 이런 데서 중간 정도 하는 애들이 저 시골에 무슨 전교 1등 하는 애보다 훨씬 더 학력이 높을 수 있다는 거 대학은 잘 알아. 대학은 학력이 좋은 애를 뽑고 싶지 전교 1등은 관심이 없어요. 대학에 들어와가지고 학점 잘 따고 대학 이름을 빛낼 똑똑한 애를 뽑고 싶어야지 전교 1등, 2등 이런 건 대학의 관심사안이 아니라고. 그래서 대학은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이라는 걸 그 아이의 학력 지표로 별로 믿지를 않아. 수능밖에 믿지 않아. 그래서 이 학생부 교과에는 항상 뭘 다뤄놓냐면은 최저학력을 수능으로 입증하라. 이걸 항상 조건을 달아놔. 우리 대학에 들어오려면 이 계열에 들어오려면 2등급 2개, 3등급 2개, 3과목 합이 5등급. 이걸 항상 달아놓는다고.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항상 전교 1등만 하고 1등급이라도 원서 자체를 받지를 않아. 그 기본 조건에 안 들어가면 빼버려 그냥.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이런 일이 생겨요. 3등급짜리가 4등급짜리가 의대를 가고 치대를 가. 실제로 많이 들어가요. 그런 애들은 배치표에 보면 의대 치대는 항상 1.1등급, 1.2등급이야.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왜 걔들이 수시에서 합격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데는 의대라든가 치대는 수시에서 수능 최저 조건이 1등급 3개. 보통 이런 정도야. 그러니까 그 1등급 3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내신 1등급, 1.1등급 이런 애들이 무지하게 많아. 시골 출신들이. 그런데 애들이 전부 원서 넣었다가 기본적인 선이 안 되니까 다 빼버리는 거야. 그런 애들은.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1등급 3개가 안 되면 기본 조건에서 탈락하니까 그런 애들은 전형 대상이 아니야.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다 빼버린다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마지막에 1등급 3개짜리만 모아놓고 보면은 물론 그중에 내신이 좋은 애들도 있겠지만 내신 1등급, 2등급부터 쭉 내려오다 3등급까지 가는 거야. 1등급 3개짜리가 많지를 않으니까.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보통 이 최저학력 조건을 적용하기 전에 아직 경험을 안 해보셨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웬만한 대학의 웬만한 전형은 경쟁률이 몇십 대 1입니다. 몇십 대 1. 몇십 대 1이라는 것은 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한 명 된다는 거예요. 한 명이나 두 명 된다는 거예요. 거의 확률이 없는 게임이야. 몇십 대 1이야. 그런데 그 몇십 대 1에서 수능 최저학력 조건을 적용을 시키면 70, 80%의 애들이 빠져.
그 조건을 충족을 못 시키니까 2등급 2개, 3등급 2개 이런 거 딱 원서낸 애들이 대부분이 충족을 못 시킨다. 다 빠져버려. 그러고 나면 진짜 경쟁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 안에 들어야만 합격 가능성이 있거나 뭔가 진짜 경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대학 가는 데 있어서 수시에서 내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수능이야. 왜냐하면 수능 조건을 통과를 해야만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수능 조건이 안 되면 보지도 않는데 뭐. 내 내신 성적 봐주지도 않아. 이게 그 많은 대학은 자기들의 오랫동안의 자료 축적을 통해서 저 시골에 있는 이름도 없는 어떤 그런 고등학교 출신 전교 맨날 1등만 하는 애가 실제로 도시의 좋은 고등학교에 뭐 한 2등급, 3등급 하는 애보다 학력이 훨씬 더 떨어진다는 거. 걔가 수능 시험 보면 3등급밖에 안 나온다는 거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들이 좋은 대학 보내려고 걔한테 내신 몰아줘가지고 맨날 전교 1등하고 내신은 1등급, 1.1등급 이렇게 나오지만 걔한테 영어 시험 보고 수학 시험 보면은 3등급, 4등급 나온다는 거 다 알고 있다고 대학이. 그런 애들 안 뽑아. 이 최저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최저 조건을 통과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이거는 대학에서 갈수록 강화시키고 있어. 그냥 교육부에서 하도 내신을 중시하라, 학생부 중심으로 뽑아라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학생부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수능 조건을 거의 다 달아놓는 거야. 갈수록 이걸 강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주요 그 11페이지 밑에 있는 말이 그 말입니다. 주요 대학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우리 대학은 몇 등급, 우리 대학은 몇 등급. 그걸 적용하는 선발 인원이 매우 늘었다. 옆에 가로 열고 하나 써두죠. 제가 말씀드린 거. 그래서 수능 성적은 수시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수능 성적은 수시는 내신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수시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 (12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2024년 입시에서는 12페이지 아래쪽입니다. 3번 항 정시 모집에서 수능으로 뽑는 전형, 수능 전형 규모가 굉장히 확대되었다. 이게 이제 조국 씨 때문에 점수로 수능 점수로 뽑는 학생들 숫자를 많이 늘려라 해가지고 이게 계속 늘어난 겁니다. 수능 전형 규모가 확대되었다. 오른쪽에요. 이거 부모님들 참 오해하실 것 같아요. 오른쪽에 도표를 보면 이 오해가 있는데 학생부 교과가 왼쪽이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는 앞으로 없어진다고 그랬죠. 2024년도에 없어지니까 그건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이 2021년에 희미한 회색과 2022년에 검은색 막대 그래프를 비교를 해볼 때 학생부 종합이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학생부 교과는 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막대 자체가 학생부 종합이 굉장히 크죠.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 이거는 주요 15개 대학을 중심으로 숫자를 따지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15개 대학만, 인서울 대학만 이러는 거야. 전체 모든 대학을 기준으로 따지면 왼쪽에 학생부 교과가 훨씬 더 그래프가 커. 훨씬 더 많이 뽑는다고. 아래쪽 대학으로 갈수록 학생부 종합이 적어요. 학생부 교과로 뽑지. 그래서 전체 대학을 중심으로 하면은 왼쪽에 막대 그래프가 훨씬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상위 15개 대학, 인서울 대학을 기준으로 하면 학생부 종합이 서울대는 70% 이상을 학생부 종합으로 뽑고 고대는 50% 가까이를 뽑으니까 이게 굉장히 비중이 커요. 상위권 대학들은. 그래서 학생부 종합의 비중이 상위권 대학에서는 매우 크다라는 거. 줄여도 매우 크다라는 거. 이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명심해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옆에 가로 열고 하나 씁니다.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대학 진학에는 학생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상위권 대학 진학에는 학생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15개 대학, 인서울 대학을 기준으로 할 때는 학생부 종합의 비중이 훨씬 더 크니까 줄였어도 더 상당한 거죠. 이러기 때문에 교과보다는 훨씬 더 많이 뽑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수능 전형은
현재 22년도에는 37.1%인데 2024년도에는 4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알아두실 거, 그 37.2%, 40%라는 검은색 막대는 실제 부모님들이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막대가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 많이 뽑는 거야. 훨씬 더 많이 뽑아. 훨씬 더. 아마 그 2024년도에는요, 제가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자면 한 50% 가까이 될 겁니다. 50% 가까이. 말은 40% 뽑는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구조적으로 수시에서 지금의 입시 구조에 대해서 조금 그 이해를 하실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잠깐 짚어 보시죠. 나중에 수시에서 이제 여기 교과라든가 종합을 섞어가지고 원서를 6개 내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이제 막 꿈에 부풀죠. 원서를 여러 장 쓰기 때문에 이 중에 그냥 하나는 되겠지. 내가 6개 중에 뭐 5군데 합격하면 나 어떡하냐? 그럼 어디 다녀야 되냐? 막 이런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돼. 그거 대부분 수시 원서라는 건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고 원서 내시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저 아주 그 정확한 어떤 그런 통찰이야. 상향 지원을 하는 데다가 무슨 수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고루 분포해서 합격을 하거나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능력이 있고 스펙이 좋은 애들이 모든 그 합격을 휩쓸어 버려. 그러니까 가령 서울대 의대 합격하는 애가 연대 의대도 합격하고 고대 의대도 합격하고 성균관대 의대도 합격하고 저 울산 의대도 합격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 합격을 하는 거야. 걔는 완벽한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모든 대학에 뽑고 싶어 하지. 걔가 합격 6장을 받으면 나머지 애들은 다 떨어지는 거야.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시는 되는 애들이 여러 군데를 되는 거야. 그러면 걔는 한 군데만 갈 거 아니야. 대학을, 나는 똑똑하니까 천재니까 대학을 6군데 다녀야지.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서울대 의대를 가겠죠. 뭐 연대 의대를 가거나 어디 한 군데 가겠지. 그러면 나머지 대학은 걔가 합격을 했지만 등록을 안 하잖아. 그러면 그 등록한 애를 밑에서 예비번호를 받은 애를 끌어올려야 되잖아. 그러면 다른 대학에 합격한 애들이 다른 대학 합격증을 가지고 그 대학 다니려고 하다가 밑에 예비번호를 받아가지고 너 우리 대학에 붙여줄게 와. 그러면 그 대학으로 이동을 한다고. 이렇게 모든 대학이 연쇄적으로 예비번호를 받으면서 이동이 쫙 일어나는 거야. 이게 수시에서 몇 바퀴를 돌아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정원의 5배, 6배까지 돌아. 가령 30명을 뽑는 과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최초 합격을 했던 30명은 아무도 등록을 안 하고 밑으로 쭉 번호가 빠져가지고 150번, 160번까지 간다고. 정말 웃기는 제도예요. 이게 뭐 옛날 입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막 돌다가 그게요, 우리나라의 대학이 250개인데 이게 다 정리가 될 수가 없어. 그게 바퀴가 도는 와중에 정시가 시작되는 거야. 수시가 끝나버려. 다시 말하면 수시 모집에서 모든 대학들이 충원을 다 못 시키는 거야. 자기 대학에서 빠져나간 애들을 불러도 안 오고 걔들이, 혹은 걔들이 정리되는 와중에 다 채우지 못하고 연락도 못하는 상황에서 정시로 돌입을 하기 때문에 항상 수시에서는 어떤 대학이든지 자기 인원을 못 채워요. 이거는 밑에 있는 대학만 그런 게 아니야. 상위권 대학도 마찬가지야. 불러도 안 오고 애들이 막 복잡하다고. 그러니까 무슨 한양대라든가 경희대라든가 뭐 동국대라든가 이런 대학들이 다 예비번호 너 되었다 뭐 어쩌고 이렇게 연락하고 막 그냥 찾고 걔는 뭐 나 딴 데 되어서 거기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는 와중에 그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정시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수시 모집의 정원이 전부 정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는 예고한 인원보다 항상 더 많이 뽑아. 어떤 인원이 추가되냐? 수시에서 충원을 못 시킨 인원이 늘 정시에 따라붙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고되는 것보다 정시는 늘 많이 뽑는 거야. 인원이 더 항상 많아. 수시에서 넘어온 2월 인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그 검은 막대 그래프가 2024년도에는 40%가 되는데 실제로는 40 몇 프로, 50% 가까이 된다는 거. 수시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예. 거기 그 도표 밑에요. 중간에 문장 밑줄 좀 치겠습니다. 중간 문장 위에서 4번째 줄부터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수능 전형의 모집 인원은 정시 모집 인원은 크게 늘기 때문에 정시 수능 전형의 합격선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식은 정시에서 수능 점수로 대학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이게 계속 이게 합격선이 떨어지기 때문에 합격선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2024학년도에는 정시 합격의 문도 활짝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시를 목표로 공부하라고 애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자꾸 쓸데없이 수시에다가 헛된 꿈을 걸면은 그냥 수시 떨어졌다고 좌절해가지고 또 그냥 수능도 제대로 대응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수능 잘 봐서 정시로 가. 수시는 그냥 곁다리로 생각해. 이렇게 애들 지도하는 게 제 생각에는 올바른 지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시 합격의 문도 활짝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14페이지 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2024년도에 해당되는 대입제도 개편입니다. 14페이지 아래쪽에 1번 항 밑줄 치죠. 수능에 국어 수학 영역에서 공통과 선택형 구조가 도입되고 EBS 연계율이 축소된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EBS 연계율 축소부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부모님들 중에 고1 학부모님들이니까 우리 그 학부모님들 대부분 요즘은 제가 이렇게 센서스에 보면 수능을 보신 세대들하고 수능 시험 보셨죠. 예. 수능 시험, 수능 공부하기 참 좋았죠. 재밌었죠. 예. 수능 시험이라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입니다. 옛날에 다 해보셨잖아. 이 수능이라는 게 보통 어려운 시험이 아니야. 이게 옛날에 학력고사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되질 않아. 그러니까 학력고사 때는 산업사회의 어떤 그런 그 패러다임에 맞춘 시험 유형이었기 때문에 암기형 문제이고 답을 정확하게 내가 외워가지고 그 답을 찍으면은 점수를 주고 이런 시험이었어. 근데 이게 현대 뭐 그 토플러식으로 말하면 제3물결 사회 그 지금은 뭐 4차 뭐 그 산업혁명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시험 유형이라는 게 너무 맞질 않죠. 왜냐하면은 정보의 암기라는 건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어. 무슨 컴퓨터에 엔터키만 치면 뭐 무슨 모바일 기기에 무슨 이 그 터치만 하면은 정보라는 게 쏟아져 나오고 무슨 정보든지 내가 다 확인이 가능한데 뭐 대학 교수들이 애들에게 하소연을 하잖아요. 대학 교수는 내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만 맨날 그 애들에게 하소연해. 야, 우리 제발 수업 시간에 검색은 하지 말자.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정말 선생님 그거 아닌데요. 선생님 그거 틀렸는데요. 이게 정말 강의를 할 수가 없어. 애들이 하도 검색치를 내야 되니까. 모든 사람이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는데 정보를 암기한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되었냐면 정보를 내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보의 통합과 적용과 그 정보를 이용한 상상력으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 이런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수능 시험이죠. 그래서 수능 시험이라는 게 암기형 시험이 아니라 이 정보를 저 정보에 적용하고 두 정보를 연합시켜서 새로운 걸 상상해내고 이런 추리, 상상,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하고 그런 능력을 가진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그런 능력을 가진 학생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어떤 그런 학습 내용과 연계가 잘 안 되죠. 열심히 옛날에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 문제는 아무것도 안 나와. 시험 문제는 무슨 퀴즈 풀이 같이 그냥 뭔가 머리를 써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야. 이게 학습의 동기부여가 안 돼. 애들이 열심히 공부해. 온갖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너무 고등학교의 현장 교육의 어떤 그런 그 애들의 어떤 충실성도 떨어지고 그 교육 공교육이 황폐화되고 온갖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 수능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 시험이니까 EBS 모든 대한민국 시청자들이 볼 수 있는 EBS 교육방송을 통해서 수능 문제를 공급을 하고 수능 교재를 공급을 하고 그걸 통해서 출제를 하자. 그걸 연계를 시키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 한때는 한참 이게 전성기 때는 거의 EBS 교재를 베끼는 수준으로 이렇게 그냥 진짜 베끼는 수준으로 그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명박 대통령 때인데 하여튼 심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웃지 못할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쉬워지고 막 EBS에서 베끼고 그랬으니까. 우리 학원에서요 전국 수석을 한 애가 있어. 수능 만점을 맞은 애가 있다고 우리 학원에서 재수해가지고 화성고등학교 출신인데 그 시립대를 떨어졌어. 시립대가 좋은 대학이긴 하지만 최고 대학은 아니잖아. 시립대 떨어진 녀석이니까 뭐 그렇게 대단히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죠. 평범한 애야. 그런데 우리 학원에서 딱 1년 재수했어. 그래가지고 수능 시험을 봤는데 수능을 무슨 1등급 이런 게 아니야. 전 영역 만점을 맞았어. 원점수로. 전 영역 만점. 이게 왜 그러냐면 EBS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니까. 그 이선재라는 애인데요. 우리 그 수험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한 10년 전에 다녔던 학생인데 이 녀석이 쓴 합격수기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선재가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모든 EBS 교재를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5번을 정확하게 정독했습니다. 얘가 한 얘기야.
5번 정확하게 정독하고 모든 문제를 만점을 담아요. 물론 EBS에서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응용력은 있었던 모양이죠. 우리 학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수능 만점을 받고, 물론 서울대도 합격하고 연대도 합격을 했죠. 이게 EBS의 연계성이라는 게 이런 거였는데, 이게 교육적으로는 참 잘못된 거죠. 교육 철학을 얘기하자면 이제 긴 얘기를 해야 됩니다만, 아주 쉽게 얘기해서 고등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교과서로 공부를 하고 교과서에서 출제된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는 거지, 우리나라의 모든 고3 학생들이 교과서를 다 제껴놓고 알지도 못하는 선생님들이 아닌 EBS 강사가 강의하는 EBS 교재를 달달 외워가지고 그걸 수능 시험을 보고 그걸로 인생이 결정되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교육의 어떤 그런 틀이라는 건 이건 참 잘못된 거죠. 아무리 이게 애들의 편의를 돕고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이바지한다 하더라도 교육적으로 그건 옳은 게 아니죠. 사교육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EBS에서 출제하는 게 우리는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EBS 교재만 강력하게 외우도록 애들을 닥달하면 돼. 그러면 성적이 잘 나와.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교육시켰어. 그래서 엄청나게 애들이 성적이 많지.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근데 이게 교육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얘기가 자꾸 이렇게 반론이 나오면서 맞는 얘기죠. 선생님들이 가르쳐주고 교과서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학교 내신 시험에 나온 걸 가지고 시험을 봐야지, 엉뚱하게 무슨 EBS 강사들이 강의하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보고 이런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다. 교육학자들이 계속 지적을 하면서 지금은 EBS 연계율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어. 그래서 2024년도에는 EBS 연계율이 50% 이하가 되도록 지금 그 조정을 해서, 그동안에 70%였어. 이게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EBS 연계율이 70%에서 50%로 떨어진다는 건 큰 차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영어 지문이나 국어 지문에서 지문이 10개가 나오는데 그중에 7개가 EBS에서 내가 보았던 지문이야. 그런데 50%가 된다는 건 5개만 나온다는 거야. 아는 게 2개가 줄어드는 건데, 이거는 애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지수는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워질 거야, 시험이. EBS 연결이 떨어지면 시험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보나마나 애들이 실제 난이도와 상관없이 애들은 어렵다고 느껴. 보았던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 연결도 자꾸 간접 연결로 바꿔요. EBS 연계가 심할 때는, 아주 심했을 때는 애들이 이게 정말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어서, 애들이 어떤 식으로까지 공부를 했냐면은, EBS 연계가 심했을 때, 몇 년 전에 심했을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면, 영어 독해가 귀찮잖아. 그러니까 영어 지문을 한국어 번역으로 공부를 하는 거야. 똑같은 지문이 나오니까 첫 문장만 기억하고 있다가 첫 문장 딱 보는 순간, 그 내용이지, 한국어로 딱 그 내용을 기억을 하는 거야. 영어 문장은 보지도 않아. 이런 식으로 애들이 공부를 해도, 왜냐하면 그 지문도 똑같이 가져다 공부를 하는 거. 정말 별 웃기는 일이 다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은 그런 식으로 안 해요. 그 문장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계율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EBS 연계율 축소는 거기에 동그라미 치시고, 체감 난이도를 상승시킨다. EBS 연계율 저하는 아이들의 수능에 대한 체감 난이도를 상승시킨다. 체감 난이도를 상승시키는 게 또 있습니다. 또 있는데요. 제가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보는 2024년도에는 2024년도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올해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동안의 수능 시험과는 다르게 큰 애가 있으면은, 우리 아이들이 큰 애가 있으면은,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큰 애가 있으면은 그동안의 수능 시험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실 텐데 이 패턴이 달라졌죠. 국어하고 수학을 그동안에는 모든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이 똑같은 수능 시험을 보았어요. 국어는 문과 이과 구분도 없고, 수학은 이과생은 수리 가를 보고 문과생은 수리 나를 보았었는데, 지금은 올해부터는 그게 없어졌고, 그 올해부터 달라지는 게 2024년도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국어하고 수학에 선택이 생겼죠. 애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시험의 유연성 이런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75점의 공통 부분이 있고 25점의 선택 부분이 있죠. 우리 아이들은 2024년에 국어하고 수학을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의
수험생들, 수능을 보는 애들은 75점 영역은 전부 똑같이 시험을 봐. 25점의 부분은 자기가 선택을 해야 돼.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두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두 개 다 볼 수는 없습니다. 나는 국어 천재야. 둘 다 볼 거야. 이거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공통이 75점이고 이 25점의 부분은 세 트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 미분과 적분, 기하, 이렇게 미적, 기하, 확통 이렇게 세 분야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 셋 중에 하나만 볼 수 있어. 하나만 볼 수 있다. 이렇게 나뉘어지는 겁니다. 수능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거 하나 정리를 해드리자면 내가 어떤 걸 잘하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유불리는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걸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난이도를 전부 조절해가지고 똑같은 말하자면 난이도와 상관없이 똑같은 점수가 배출되도록 전부 조정을 해. 그러니까 과목 간에 확통, 기하, 미적 사이에 난이도 차이에 의해서 점수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전부 표준 점수로 전부 조절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점수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맞은 원점수는 아무 의미가 없고 과목 간의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부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통을 선택했기 때문에 기하 선택자보다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그거는 내가 잘하는 걸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아이들이 선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점수 보정은 하지만은 너무 일정 과목이 쉽고 너무 일정 과목이 어려우면 불만이 많이 쌓여.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들이 불만이 제기가 되고 그런 식으로 시험을 내느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최초로 지난 6월에 이 형태로 평가원에서 수능을 출시하는 평가원에서 모의고사를 실시를 했는데 그 모의고사 결과 드러난 게 뭐냐면 이 부분은 무난하게 출제해요. 너무 까다로운 문제를 내면은 저 영역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영역에서는 왜 이렇게 쉬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냥 무난하게 욕 안 얻어먹게 쉽게 출제하는 게 기본이야. 그리고 이 영역은 아주 어렵게 출제해. 상당히 난이도를 상승시켰어.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부모님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시려면 조금 복잡한 건데요. 이 영역의 난이도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애들이 보는 공통 영역의 점수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쪽 점수를 산정을 하는 거야. 이쪽만 단독으로 점수를 뽑는 게 아니라 이쪽 영역과 연결을 시켜서 이쪽 영역의 점수 분포를 연결을 시켜서 이쪽 점수를 뽑아. 그러니까 이쪽이 너무 쉬워져 가지고 상위권이 너무 많아지거나 그러면 이쪽의 난이도 조정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고 큰 문제가 발생하게 돼. 그래서 이쪽은 점수가 정규 분포가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빵점부터 100점까지 쫙 이렇게 일괄적으로 나와야만 그게 적용이 되면서 이쪽의 난이도 문제도 해결이 되고 표준적인 어떤 그런 점수 분포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쪽은 절대로 쉽게 낼 수가 없어. 이쪽을 쉽게 내버리면 이쪽까지 연동되어 가지고 난이도 조정이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의향을 볼 때 이쪽은 상당히 어렵게 출제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고 특히 기존의 개념으로 요즘 고등학교에서는 문과, 이과 개념이 없어졌지만 수학적으로 확통을 보는 확률과 통계를 보는 대부분 문과 애들은 확통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확통을 선택한 애들은 이쪽에 75점 시험을 볼 때 옛날에는 수리 나만 보면 되었었는데 지금은 이과 애들하고 경쟁을 해. 이과 애들도 이 시험을 다 보니까 이과 애들도 똑같은 문제를 풀기 때문에 굉장히 점수에서 불리한 거야.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모든 이과생들도 이 공통 부분은 같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어렵게 문제를 낼 수밖에 없고 문과를 지망하고 수학의 확통을 보는 애들, 확통 중심으로 공부하는 애들은 수원과 수투에서 상당히 이과 애들한테 밀릴 수밖에 없다고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난이도 상승이 되고 EBS 연계율로 인해서도 체감 난이도가 상승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능은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거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니야. 다른 애들도 다 어려워. 모두가 어려워지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대응하면 됩니다. 지금 그게 공통 플러스 선택형 구조 도입 및 EBS 연계율 축소 설명드렸고요. 1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빨리 갈게요. 15페이지 2022년 수능이라고 오른쪽에 검은 띠로 되어 있는데 도표에서 그게 2024년 수능하고 동일한 겁니다. 거기에 국어는
공통이 75%, 독서와 문학. 그 다음에 선택 25%, 화작과 언어매체 중 택일. 수학은 문과, 이과 구분이 없고 공통 75%, 수원, 수투. 그 다음 선택, 확통, 미적, 기하 중 택일. 보셨습니까? 거기 동그라미 하나 쳐두고요. 그 옆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 말씀드린 거, 이 그 공통 과목의 난이도 상승에 유의해야 된다. 현재 수능 출제 어떤 경향으로 볼 때 공통 과목의 국어 수학에서의 난이도 상승 주의해야 된다. 두 번째, 밑에 보면은 지금은 학교에서 문과, 이과라는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2024년도 수능에서는 탐구도 자연계열 학생은 과학탐구를 보고 문과 학생은 사회탐구를 본다 이런 거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볼 수 있어. 자연계 학생도 이과 관련 학생도 내가 사회 쪽에 자신 있다고 하면 사회탐구 두 과목 볼 수 있고 반대로 무슨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탐구라는 게 제약이 전혀 없어. 이제 수능에서 자유롭게 선택을 해놓은 거야. 그 대신에 특정 대학과 특정 계열, 특정 과들은 우리 대학에 오기 위해서는 수학에서 확통을 보면 안 된다. 미적이나 기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 우리 대학에 오기 위해서는 사회탐구를 보면 안 된다. 우리 대학에 오려면 이과 계열 과학탐구 중에 두 과목을 봐야 된다. 사회탐구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물리화학, 생물, 지학 중에 두 과목을 봐야 된다.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 가령 의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정합니다. 의대는 사회시험 보고 의대 들어오는 거 안 된다. 화학을 봐야 된다. 생물을 봐야 된다. 이렇게 지정을 한다고. 이런 지정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 그러니까 수능 자체는 마음대로 볼 수 있는데 대학이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 대학에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 대학의 과목 지정을 조심해야 된다. 자연계열 대학의 과목 지정 주의해야 된다.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그 표에 표 2-8에 별 표시 하나 쳐주세요. 수능 지정하는 겁니다. 우리 대학은 확통을 보면 안 된다. 수학에서 미적이나 기하를 봐야 된다. 우리 대학은 사회과 구분 없이 볼 수 있다. 우리 대학은 과학 중에만 택일을 해야 된다. 이거 다 표시해 놨습니다. 참고하세요. 언제 시간이 이렇게 갔지? 자, 제가 대충 2024년 입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종합해서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2024년도에 좋은 대학을 가고 내가 염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아무 대학이나 가는 건 뭐 별일도 아니고 매우 쉽지만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꾸준한 수능 학습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요, 부모님들 한숨 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어. 아니, 우리 애가요, 애들이 내신 성적이 대학 가는 성적이라고 눈에 불을 켜고 내신에 달려드는 바람에 내신 커버하기도 숨이 가쁜데 학교 시험 따라가는 것도 숨이 가쁜데 중간고사 끝나면 기말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중간고사. 이게 또 금방금방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수능 공부를 언제 합니까 도대체? 수능 대비를 언제 합니까?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수능 대비야. 교과서에 나오는 게 수능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게 다른 게 아니야. 고3이 되잖아요. 걱정하실 거 아무것도 없어. 고3이 되면은 모든 고등학교의 교재가 뭐냐면 수업 시간의 교재가 EBS 교재야. 수능 완성, 수능 특강이야. 그리고 그 EBS 교재에서 나오는 문제와 지문을 가지고 학교 내신 시험을 봐요.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잘 따라하면 수능 대비가 저절로 되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수능 공부라는 걸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지침과 학교에서 따르는 걸 이렇게 충실하게 잘 따라가기. 1, 2학년 때는 교과서의 기본 개념과 원리 이런 것들을 잘 익히고 3학년 때 EBS 교재를 통해서 그 활용을 익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능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 잘 따라가면서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내신 대비가 이퀄 수능 대비이다. 두 번째, 아까도 보셨듯이 학생부 종합의 비중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플러스 좀 이따 우리 고등부 실장님이 생기부 관리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겠습니다만, 선생님들이 생기부에 써주는 내용이 잘 쓰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생기부는 담임뿐만 아니라 과목 담당 선생님들도 전부 관여하거든요. 세특, 대학에서 생기부를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세부 특기사항이라고. 이거는 세특은 담임만 쓰는 게 아니라 과목 담당 선생님이 이 애는 수학 시간에 어떤 태도를 보였고, 이 애는 영어 시간에 발언 태도가 어땠고, 발음이 어땠고, 이런 걸 전부 쓴다고. 그러니까 선생님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선발항은 제가 쓰고 난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선반항 오늘 알고 가셔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머님들이요, 입시 배치표에 보면은 어느 대학에 무슨 계열 무슨 과는 내신 1등급, 2등급, 2.5등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거 보시고 주변에서 들은 얘기로 우리 애가 벌써 이제 고등학교에 와가지고 성적표 지금 한두 번 받으셨으니까 너는 이번 성적이 3등급, 4등급인데 저 대학으로 따지면 충청권이나 되겠다. 포기해라. 그냥 뭐 직업을 좀 생각을 해보든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거나 그렇게 실제로 말을 하실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태도로서도 옳지 않은 태도일 뿐만 아니라 입시와 관련된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도 완전히 잘못된 거야. 이거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야.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배치표에 나와 있는 몇 등급 하는 거는 그 대학에 합격한 애들의 평균적인 등급일 뿐이고요.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의대 3등급, 4등급이면서 의대, 치대에 합격한 애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을 가지고 대학에 가는 일은 별로 없어. 대학에서는 학력의 지표는 수능이고 내신은 그 아이가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는가 이런 걸 참고 자료로 보는 거야. 그래서 내신 성적의 차이라는 것이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 내신은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최대한 애를 써야 돼. 관리를 해야 돼. 무슨 말이냐. 만약에요, 내신 점수가 학력의 지표고 대학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점수 간격을 똑같이 벌려놓을 거 아니야. 점수 차이를 똑같이 벌려놓을 거 아니야. 어떤 대학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이. 이게 무슨 말이냐. 대학들이요, 이 뒷부분은 점수 차이를 엄청나게 많이 벌려놔. 이런 식으로. 등급 사이의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고. 이 앞쪽은 점수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 무슨 말이냐면 대학에서 이렇게 점수 배정을 할 때 의식은 뭐냐면 이런 거야. 1등급과 2등급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냐. 열심히 해가지고 1등급 못 맞았으면은 2등급 맞고도 우리 대학에 올 수 있는 거야. 2등급 하다가 실수해가지고 3등급 맞으면 괜찮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점수 차이를 별로 벌려놓지 않는다고. 뒤로 가서 학교 생활 자체를 포기하고 공부 자체를 포기하고 나태하게 생활해서 7등급, 8등급 간다. 그러면은 13점, 15점 깎아버려. 너희는 오지 마. 너는 우리 대학 오지 마. 싫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신을 성실도 지표로 보기 때문에 점수 분포를 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 부합하는 태도는 뭐냐? 내가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어떻게든 내신이 떨어지지. 내가 5등급이면 4등급을 맞도록, 4등급이면 3등급을 맞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종합적으로 나오는 내신 등급하고 달라서 나중에 고3 때 가가지고 대학에서 제출을 하는 내신 등급을 내가 계산을 할 때는 내가 성적이 제일 잘 나온 단위들과 과목들만 뽑아가지고 제출하기 때문에 성적이 상당히 달라져요. 대부분은 상향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 내 내신 등급이 몇 등급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꾸 올리려고 노력하고, 지금 5등급이면 4등급 맞도록, 지금 4등급이면 3등급 맞도록, 그 조그만 차이가 나중에 대학의 합격과 불합격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고. 이게 중요한 거라고. 에이, 내신 보니까 뭐 내가 4등급 5등급 나오는데 너는 이 성적으로는 대학 가기 틀렸다, 너는 포기해라, 그냥 뭐 무슨 검정고시 대학 고등학교 자퇴하고 검정고시 보던가,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들 하시는데 말도 안 돼.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은 물론 제일 좋은 게 잘 받는 거죠. 잘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만 잘 못 받을 수도 있죠. 모든 애들이 눈에 불 켜고 공부하는데 내신 한 과목이 1등급 받은 애가 그 다음에 4등급 나오는 일이 수두룩해. 지금은 전교 애들이 눈에 불을 켜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 방법이 없는 거지. 그 4등급 맞은 과목을 다음에 조금 더 회복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최대한 관리를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면 속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제발 그 성적표 가지고 애들한테 화 좀 내지 말라. 야단치지 마. 너 이래가지고 네 인생 포기해라. 그러면서 뭐 나가서 장사나 해라. 뭐 어쩌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애들의 의욕만 더 꺾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시지 말고 계속 격려하면서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하자. 이렇게 애들을 힘을 주고 격려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 오랜 교육 경험에서 나온 두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관심 있으신 부모님은 한번 검색해 보시도록 하고요. 미국의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요. 행동과학자고. 이런 책이 있는데 제가 이런 책에 대한 리뷰죠. 이렇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 리뷰를 보는 순간 내가 아주 막 심장이 쾅쾅 뛰었어.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애들 이렇게 가르치고 뭐 이런 그 큰 학원의 원장으로서 그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책의 부제목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내가 그 인터넷에 이렇게 보는 순간 아주 막 이렇게 그냥 머리를 얻어맞는 것 같았다니까. 부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내 안의 충동을 이겨내는 습관 설계의 법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내면의, 내 안의 충동을 이겨내는 습관 설계의 법칙. 어린애들 중에 어린애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고등학교 1학년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린애 사춘기는 지났을 것 같고 청소년들 중에 자기 안에 충동을 이겨내지 못하는 애들 너무 많죠. 게임하고 싶은 욕구, 친구와 수다 떨고 싶은 욕구, PC방 가고 싶은 욕구, 핸드폰으로 수다 떨고 싶은 욕구, 서핑하고 싶은 욕구, 온갖 그냥 무슨 뭐 그냥 인스타그램 뭐 저 유튜브 막 그냥 뭐 이렇게 검색하면서 온갖 거 이렇게 들여다보고 싶은 욕구, 세상 일에 대한 호기심, 연애에 대한 호기심 정말 많잖아요. 아이들이 그 충동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나. 내가 늘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인데 이 책의 부제목을 보는 순간 그 충동을 이겨내는 습관을 설계하는 법칙이라고? 그래? 내가 당장 인터넷으로 이 책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날 저녁에 그 주문해서 배달받은 날 저녁에 바로 읽었습니다. 유용한 내용이 많고요. 내가 그거를 A4 한 5장 정도로 요약을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 강사들 모아놓고 내가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애들의 습관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애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애들을 무엇을 신경을 써줘야 되는가, 이거를 적어도 우리 수원 메가스터디의 선생님과 직원들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가르쳤기 때문에.
야,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부모님들한테 여기서는 제가 얘기를 못하고 따로 시간 내서 이걸 한번, 아,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어. 이거 모여야 뭘 하지. 옛날에는 참 이런저런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자주 했는데 제가 참 답답합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얘기하자면 애들이 사소하게 가지고 있는 습관과 행동을 방치하는 게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그걸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습관이라는 게 인간을 만들고 인간의 삶에 대한 성패를 만들고 이거를 주장이 아니야. 주장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와 과학자들의 조사,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애들이 잘못된 습관을 방치했을 때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가, 습관을 고쳤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전부 추적을 해가지고 밝혀놓은 거예요. 제가 그냥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애들이 핸드폰 들여다보는 거, 애들이 게임하는 거, 절대 이런 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걸 차단시켜야 돼. 그 습관을 고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이런 단계에서. 약간 애와의 갈등이 있더라도 너무 게임을 오래 하거나 너무 핸드폰 오래 들여다보고 있으면 제지시켜야 됩니다. 엄마하고 약속하자, 아빠하고 약속하자, 하루에 30분만 하는 걸로, 30분만 보는 거. 이게 진짜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 걸 절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바른 습관 들이기 위해서 제가 이것만 봤습니다. 핸드폰만, 게임. 조그만 습관으로부터 그 아이의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거, 이거를 아주 유념을 하셔야 되고, 관심이 있으시면 이 책 읽어보시면 진짜 좋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내용. 재밌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특히 우리 어머님들은 이게 미국 학자가 쓴 책이기 때문에 초점은 교육보다도 다이어트에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잘못된 식습관을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가. 미국은 이게 큰 사회 문제인 모양이에요. 왜 그 영화에 보면 막 징그럽게 생긴 뚱뚱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다 실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다이어트의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고 그 성공할 수 있는가,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 아이들의 성적이 오르고 좋은 대학을 가고 우리 아이들이 참 이렇게 건강하게 모범적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게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인데, 자,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시겠지만 우리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거,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우리 아이 야단치는 거, 이거는 특히 야단치는 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야단치는 건 성적이 올라가라고 하는 얘기인데, 애들이요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 공부를, 엄마 말 듣고 공부하는 애는 아무도 없어. 내가 본 바로는 그래. 엄마가 화내면 갈등만 더 심해져. 짜증만 더 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이건 정말입니다. 부모의 말은 통과시키는 장치가 만들어져. 그래서 듣는 순간 빠져나가 버려. 절대 이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 친구가 얘기하는 거 몇 배로 증폭이 돼.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딱 들어가.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한다면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공부라고 말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을 거야. 아마 친구가 공부라고 얘기하면 공부를 해야 될까 고민해본다고. 부모가 얘기하면 절대 안 들어. 부모의 말은 일단 거부를 하고 와. 이게 참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화내는 게 부모들 스트레스 푸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아무 도움이 안 돼. 실제로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도움이 안 되는데 뭘 그걸 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제가 지켜본 바로는 이렇습니다. 공부해라, 성적 올려라, 책상에 앉아있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애가 삶이라는 게 쉽지 않고 인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 내가 지금 그 인생의 어려운 과정에 정말 중요한 시기에 있다는 거, 이걸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철이 든다고 하는 겁니다. 애가 철이 들면은요, 부모님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를 하기 시작해. 이게 그 내면의 그 뭐라고 할까,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재수생들이 여기서 지금 몇백 명 공부하고 있는데 들어오면은 나태하게 살고 게으르게 살다가 대학도 못 가고 와서 공부하는 애들이죠. 제가 주기적으로 정신교육 시키고 저한테 뭐 이렇게 그 훈계도 받고 이러는데, 제가 정말 무섭게 야단 많이 치고 어떤 때는 정말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설득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애들 중에 제 얘기 들으면서 부모님이 얘기하거나 삶의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할 때 우는 애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 강의를 듣고. 그런데 그 울고 나서 애들이 태도가 굉장히 달라져. 진짜 달라져. 그러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면 뭔가 안 될 것 같구나. 내가 이런 식으로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노닥노닥 하면서 살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어떤 생각을 드는 순간 진짜 놀라운 변화가 애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나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이 한번 변하기 시작하면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진짜 무서워요, 공부하는 게. 그리고 그 결과는 대단한 겁니다. 강제로 공부를 시키려고 할 게 아니라 그 내면의 에너지가 불이 붙도록 만드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내면적 각성입니다. 얘가 스스로 철이 들도록 내면적 각성을 유도시켜줘야 된다. 그 각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몇 가지 부탁드릴게요. 비교 안 됩니다. 너희 사촌형은 서울대 갔는데 뭐 어쩌고, 엄마 친구 딸은 어디 다니나. 제발 이런 얘기. 그 정말 도움 안 되는 거야. 아무 도움도 안 돼. 그리고 정말 최악의 어법이 뭐냐면 아버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내가 너 많은 나이 때는 내가 네 나이 때는 뭐 신문 배달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렸고 대부분 지어낸 것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얘기해봐야 애가 아무런 설득이 안 돼. 그 도움 안 되는 거야. 반대로 얘기해야 돼. 너는 아빠보다 훨씬 나아. 아빠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자꾸 애를 격려를 해줘야만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힘을 자꾸 이렇게 깎으면 안 된다고. 애를 용기를 이렇게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런 의미에서 비교하면 안 되고요. 질책도 안 됩니다. 꾸짖는 거 안 되고. 화나시더라도 참아. 그 대신 칭찬 많이 해주세요. 격려 많이 해주세요. 칭찬할 거리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공부해보셨으니까 다 아시잖아. 공부가 재미있습니까? 진짜 재미없고 지겹잖아. 학교 책상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야. 학원에 다니라고 해서 이 학원에 와서 책상에 그 시간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야. 학원에 갔다 왔으면 일단 칭찬을 해야 돼. 너 진짜 힘든 일 했다. 오늘 학원에 갔다 오느라고 정말 대단한 일 한 거야. 네 나이 때 그게 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 이렇게 자꾸 칭찬해 주셔야 된다고. 힘을 주시라고. 그렇게 격려를 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내면적 각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진솔한 대화가 참 중요합니다. 멋진 얘기 하시려고 할 필요 전혀 없어. 무슨 고상한 얘기 그런 거 필요 없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애를 걱정하고 우리 애가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하시는 얘기는 무슨 얘기든지 다 애한테 이야기해. 아무 얘기 나오셔도 돼. 내가 시장에서 어떤 할머니 봤는데 뭐 저거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땠는데 인생의 얘기를 가장 나의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엄마 아빠가 옛날에 가난했었는데 뭐 저 이런 얘기 그대로 다 해주세요.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그게 진심이 전달이 될 때 애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어. 이렇게 해야지. 이게 참 요즘 부모님들이 안 좋은 방식이 뭐냐면 엄마 아빠가 애써가지고 돈 벌고 학원 등록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외우기만 해. 그냥 문제 풀고 외워. 안 외운다고 애가. 공부를 안 해. 하질 않는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철이 들어야지. 철이 들어야 공부를 하지. 공부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터놓고 공부하는 게 참 중요하고 어떤 때 한번 시간을 내가지고 오랜 시간 외우고 걷거나 이런 거 오늘 아버님도 몇 분 오셨으니까 나는 우리 애하고 제가 딸만 둘인데요. 우리 딸들이 어떤 갈등에 처했거나 힘든 시기에 제가 그 서울에 반포에 사는데 한강하고 가깝거든요. 한강에 나가서 자주 걸었습니다. 요즘은 애들이 좀 컸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좀 줄어들었지만 제가 어떤 때는요. 우리 큰 놈하고 큰 딸하고 한강을 하루 저녁에 작정하고 한 7시간을 같이 걸은 적도 있습니다. 7시간. 나중에 보니까 한 60리 걸었더라고. 60리인가 뭐 그 정도 걸었던 것 같더라고. 엄청나게 많이 걸었어. 그냥 우리 걷는 데까지 오늘 걸어보자. 온갖 얘기 다 하는 거죠. 그냥 아빠가 느꼈던 거, 뭐 세상에 대한 이야기, 애 얘기도 들어보고 반 얘기도 들어보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냥 가다가 중간에 쉬면서 물도 마시고 뭐 이러면서 끝없이 걷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참
참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아이의 내면적인 어떤 그런 성숙이 조금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세상이라는 게 네가 보는 것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 참 많은 대비를 해야 되고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진심 어린 어떤 그런 마음으로 걱정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얘기해 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애가 쉽게 변하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변하면서 그러다가 철이 들면 진짜 이거는 저는 학습 지능이라든가 유전자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10대 아이들은 가장 바이오리듬이 왕성하고 가장 두뇌가 원활하고 가장 생체 리듬이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가 마음만 먹으면 정말로 놀라운 결과를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는 많이 봤어요. 그런 애들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런 걸 먼저 걱정하시고 당장 성적 몇 점 올리고 문제 몇 개 맞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큰 틀에서 여유 있게 보시고 그렇게 유도해 주시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얘기가 좀 길어졌고요. 우리 뒤에 그 고등부 실장님의 프로그램하고 생기부관리법 당연히 아주 길지는 않을 거니까 조금 경청해 주시고 끝까지 도움되는 어떤 그런 정보들 얻으시길 바라고, 제 강연은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